어머님,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잖아요. 아이한테 잘못 가르치면 안 되죠. 강춘희의 손이 떨렸다. 손자 민재에게 구구단을 가르쳐 주던 중이었는데 며느리 이서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춘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대학 졸업장이 걸린 거실벽을 등지고 선 모습이 마치 판사처럼 위압적이었다. 서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춘희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님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는데 민재한테 잘못 가르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교육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서영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는 차갑게 내려앉았다. 춘희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다. 평생 밭일과 품팔이로 굳은 이 손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건만 지금은 그 손이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할머니, 정말 학교 안 다녔어? 7살 민재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춘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손자의 맑은 눈에서조차 의문의 빛을 읽어낼 수 있었다.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민재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갔다. 민재야, 할머니가 어릴 때는. 춘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서영이 끼어들었다. 민재야, 이제 숙제 시간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서영은 민재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어머님, 앞으로는 민재 공부는 저희가 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는 말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 춘희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펼쳐진 민재의 공책을 바라봤다. 구구단 2단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르쳐준 글씨들이었다. 춘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며 살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무식한 할머니 취급을 받게 되었다. 며느리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이 초라했다. 그날 밤 춘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그만뒀던 일, 어린 동생들을 위해 품팔이를 나갔던 일,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갔다. 내가 글은 몰라도 마음은 안다. 춘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작은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준호야,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봐. 민재 교육에는 손대지 마시라고. 서영아, 어머니 상처받으실 텐데. 상처받기는 무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 요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작정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면 민재만 피해보는 거야. 춘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아들마저 자신을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다. 다음 날 아침 춘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음식만큼은 정성을 다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요즘은 간단하게 먹어요. 민재도 너무 짜고 기름진 음식은 좋지 않다고 소아과에서 들었거든요. 춘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50년 넘게 이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잘못된 것이 되었다. 그래도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김치찌개인데 춘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건강식이 트렌드거든요. 민재 아토피도 있고 해서 음식에 신경 쓰고 있어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다. 자신이 정성껏 기른 아들이 아토피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랐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음식이 문제라는 말을 들으니 허탈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다. 준호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춘희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지만 서영의 시선을 의식한 준호가 곧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민재야, 할머니 김치찌개 어때? 춘희가 손자에게 물었다. 민재는 김치찌개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짜다.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춘희의 가슴에 작은 바늘이 콕 찔린 것 같았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 음식이 더 맛있구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춘희는 과거를 떠올렸다. 1954년 12살이던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났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춘희에게 말했다. 춘희야, 이제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동생들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너는 참아라. 그날부터 춘희의 학교 생활은 끝났다. 대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남의 집 품팔이, 논밭일,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글씨는 몰랐지만 계산은 빨랐고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다. 19에 시집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홀로 준호를 키워야 했다. 새벽 장사에서 시작해서 작은 식당까지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춘희의 억척스러움과 따뜻한 마음을 인정했다. 글씨는 몰라도 마음씨는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낫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며느리 눈에는 그저 무식한 노인일 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춘희는 서영이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다. 영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서영의 유창한 발음과 민재의 따라하는 소리가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할머니도 영어 할 줄 아세요? 민재가 순진하게 물었다. 춘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 그럼 할머니는 뭘 할 줄 아세요? 춘희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이 할 줄 아는 것들을 떠올려 보니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 뿐이었다. 장사, 농사, 음식 만들기, 바느질. 이런 것들이 과연 2024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머니는 많은 걸 할 줄 안단다. 춘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서영이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지식이 파워거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춘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글은 몰라도 마음은 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준호를 여기까지 키웠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춘희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춘희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상장들이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며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준호 장학생, 모범 학생상, 졸업대표. 이 모든 상장들 뒤에는 춘희의 새벽 장사와 밤늦은 식당 일이 있었다. 무식하다고 무시받는 이 손으로 만든 기적들이었다. 춘희는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춘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67년 인생의 무게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달 후 춘희의 평온했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다. 준호가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서영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더니 춘희를 불렀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춘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집을 잃게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제가 퇴직을 하게 됐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에요. 춘희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야? 서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집주인이 깜쪽같이 사라졌어요. 보증금 2억이 다 날아갔죠.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아요. 춘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그래, 그럼 되었다. 우리 집이 넓은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춘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소리야?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렇게 준호 가족이 춘희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특히 손자 민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춘희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재가 춘희의 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주판을 가리켰다. 아, 그거 할머니가 어릴 때 쓰던 거야. 계산기 없을 때 이걸로 계산했단다. 춘희가 웃으며 설명했다. 와, 신기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춘희는 기뻐하며 민재에게 주판 사용법을 알려줬다. 딱딱거리는 주판 소리에 맞춰 민재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걸 아시네요. 민재의 순수한 감탄에 춘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님, 민재가 요즘 주판만 만지려고 해요. 그런 구식 도구 말고 좀 더 유용한 걸 가르쳐 주세요. 서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구식이라니, 이것도 훌륭한 계산 도구인데. 춘희가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민재 교육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춘희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간섭이라니. 무식한 할머니가 손자 교육에 방해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서영의 말은 정확히 춘희의 급소를 찔렀다. 그날 밤 춘희는 민재를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다. 춘희는 손자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글은 몰라도 민재만큼은 잘 키우고 싶단다. 하지만 서영이 나타나 민재를 데려가며 말했다. 어머님,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자야 독립성이 길러져요.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면 안 돼요. 춘희는 빈 무릎을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꼈다.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긴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서영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어머님, 민재한테 사투리 쓰지 마세요. 표준어 써야 해요. 어머님, 민재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너무 달고 짠 걸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민재 숙제는 저희가 봐드릴게요. 틀리게 가르치시면 곤란해요. 매일 쏟아지는 지적에 춘희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도 마치 남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춘희가 민재에게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 콩쥐팥쥐가 뭐예요? 옛날 옛적에 착한 콩쥐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춘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서영이 나타났다. 민재야, 그런 구닥다리 이야기 말고 영어 동화책 읽자. 어머님, 아이에게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은 좋지 않아요. 춘희의 입이 다물어졌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중한 이야기들이 구닥다리가 되어버렸다. 민재도 영어 동화책을 보더니 할머니에게서 멀어져 갔다. 할머니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더 좋아요. 민재의 솔직한 말이 춘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저녁 춘희는 혼자 부엌에서 울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손자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다. 6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서영은 이제 대놓고 춘희를 무시했다. 어머님, 정말 답답해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이날도 저녁 식탁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춘희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놓고 서영이 불평했다. 어머님, 이렇게 간이 센 음식 계속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는 싱겁게 먹거든요. 그럼 내가 따로 끓여줄게. 춘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로 끓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는 외식하거나 간단히 해 먹을게요. 어머님은 어머님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춘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영은 모르는 것 같았다. 식사 후 거실에서 준호와 서영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는 것 같은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힘든 건 나야.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그리고 민재 교육에도 계속 간섭하시고. 서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 집에서 신세지고 있는데. 신세? 우리가 신세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외로우시니까 같이 살아드리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한테도 도움이 되잖아. 춘희는 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며느리의 뒤틀린 논리에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영이 춘희를 불러 앉히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춘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투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부동산 투자가 정말 좋거든요. 이 집 시세가 7억 정도 되는데 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하나 더 사두면 몇 년 후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서영아, 이 집은. 춘희가 말하려던 것을 서영이 막았다. 어머님, 그 돈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시겠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나오고. 차라리 우리가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춘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집만은 안 돼. 왜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서영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준호 아버지랑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추억이요? 서영이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 추억으로는 밥 못 먹어요. 현실을 보세요. 요즘 시대에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서영은 곧바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보,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집 담보대출 건 말이야. 준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서영의 설득은 계속됐다. 준호야, 우리 상황 생각해봐. 새로 시작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잖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있을지 몰라. 춘희는 아들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가족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이 집만은 쉽게 내놓을 수 없었다. 어머님도 우리 가족 생각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어머님께도 당연히 돈 드릴 거고요. 서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날 밤 민재가 춘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도 학교 안 다녔으니까 요즘 일은 잘 모른다면서요? 춘희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어린 손자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어른들의 대화가 느껴졌다. 민재야, 할머니는. 춘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재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춘희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내가 무식하다고? 요즘 일을 모른다고? 춘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한번 보여주지. 그날 밤 춘희는 잠이 오지 않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였다.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다. 통장을 보며 춘희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다. 무식한 할머니가 아니라 67년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강춘희의 진면목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춘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서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올게. 춘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은행요? 무슨 일로요? 춘희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서영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은행에 도착한 춘희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님, 잔고가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투자 같은 거 말이에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춘희를 바라봤다. 어머님, 이 정도 금액이면 여러 가지 상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글씨는 몰라도 숫자는 정확했고 사람 보는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거실에 앉아 있는 서영과 준호를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춘희는 은행에서 받아온 투자 상품 안내서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서영이 물었다. 투자 상품 안내서야. 서영이가 투자하자고 했으니까 알아봤지. 준호와 서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서영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님, 그러시려면 집을 담보로. 집은 안 돼. 춘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어. 춘희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걸로 하지. 서영이 통장을 받아들고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잔고가 왜 이렇게... 준호도 통장을 보더니 입이 벌어졌다. 어머니, 이 돈이 어디서... 평생 모은 거야. 춘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정말로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춘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서영아, 너는 나를 무식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서영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춘희는 계속했다. 맞아.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야. 춘희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서 낡은 장부들과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나? 내가 30년 전부터 운영했던 식당 장부야. 그리고 이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이고. 서영과 준호는 멍하니 그 서류들을 바라봤다. 어머니, 식당을 하셨다고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너 대학 다닐 때 학비는 어떻게 났는 줄 아냐? 내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이야. 춘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집만이 아니야. 시내에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있어.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서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던 것이다.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굳이 자랑할 일이 있나? 그리고 너희들이 물어본 적도 없잖아. 춘희는 서영을 바라봤다. 서영아, 너는 나를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모은 방법을 알면 놀랄 거야. 춘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20년 전에 이 동네 땅이 쌀 때 몇 군데 사뒀어. 지금은 몇 배로 올랐지. 그리고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어. 주식이요? 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증권회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배웠어. 글씨는 못 써도 숫자는 정확하거든. 춘희는 미소를 지었다. 서영아, 내가 말한 부동산 투자, 나도 이미 하고 있어. 너보다 20년은 먼저 시작했지. 그 순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춘희는 손자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할머니가 무식하다고 생각했지? 민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엄마가 그렇게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뀔 거야. 춘희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영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서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혼자 앉아 낮에 본 그 통장과 서류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편견과 무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서영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다. 하지만 춘희의 냉정하고 당당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서영은 춘희에게 다시 접근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춘희는 설거지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런데 어머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예전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투자 방법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춘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슨 소리야? 요즘은 디지털 투자, 가상화폐, 해외 부동산 같은 것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어머님 방식은 좀 안전하긴 하지만 수익이 작아요. 서영은 여전히 춘희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춘희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영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말이야. 춘희는 앞치마를 벗고 서영 앞에 앉았다. 나는 한 번도 욕심 부리지 않았어. 확실한 것만 하고 위험한 건 피했지. 그게 바로 내가 67년 동안 배운 지혜야. 하지만 어머님, 요즘은 요즘? 서영아, 요즘이 뭔지 아나? 춘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요즘은 사기가 더 많아졌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너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쉽게 속는 시대야. 서영은 반박하려 했지만 춘희는 계속했다. 내가 말하는 그 투자법들 몇 명이나 성공했나? 그리고 몇 명이 망했는지도 알고 있나? 서영은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님, 그래도 기회는 잡아야 하잖아요. 안전한 투자만 하면 언제 큰 돈을 벌어요? 큰 돈? 춘희가 웃었다. 서영아, 큰 돈이 뭔지 아나? 춘희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큰 돈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조금씩 모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을 지키는 게 진짜 큰 돈이야. 어머님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시대에 발맞춰서. 발맞춰? 춘희가 서영을 돌아봤다. 시대에 발맞춘다는 게 내 집을 담보로 위험한 투자를 하자는 거야? 서영은 답답해하며 말했다. 어머님 나이에는 그런 생각이 당연해요. 하지만 저희는 젊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다고? 춘희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서영아, 젊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서영이 먼저 대답했다. 여보,
어머님께 새로운 투자 방법을 제안드렸는데 서영아, 춘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춘희는 준호와 서영을 번갈아 바라봤다. 이 집은 절대로 담보로 잡을 수 없어. 그리고 내 돈도 위험한 투자에는 쓸 수 없어. 서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눈치? 춘희가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언제 눈치를 보라고 했나? 오히려 눈치를 보는 건 나였어. 내 집에서 사는데도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서영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춘희는 한숨을 쉬었다. 시험? 서영아, 나는 누구를 시험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 단지 필요 없는 자랑은 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춘희는 자신의 진실을 드러냈지만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영의 자존심은 더욱 상처받았고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춘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준호 가족이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서영이 민재 교육에 좋다며 제주도 영어 캠프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춘희는 흔쾌히 보내줬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뭘 평생 혼자 살았는데. 푹 쉬고 와라. 춘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자 춘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야. 오늘 시간 있나? 춘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올 수 있나? 1시간 후 이웃 친구 김순자가 도착했다. 춘희의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다. 춘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순자야, 나 결정했어. 춘희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뭘 결정했는데? 이 집 팔 거야. 순자는 깜짝 놀라며 춘희의 어깨를 붙잡았다. 미쳤나? 이 집을 왜 팔아? 50년 동안 살던 집을. 순자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매일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고. 춘희는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을 순자에게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무시, 손자의 변해가는 모습, 아들의 무기력함까지. 그래서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어. 내일 감정평가사가 온다더라.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춘희의 손을 잡았다. 춘희야, 정말 괜찮겠어?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 왜 이렇게 오래 참았나 싶어. 다음 날 춘희는 신속하게 집을 매매 계약했다. 현금 거래를 원한다고 하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춘희는 개의치 않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춘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식한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마. 이틀 후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집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는 매각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이삿짐 센터 차량이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춘희의 모든 가구와 짐들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님, 어머님. 서영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준호가 황급히 춘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야 춘희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아, 준호야. 여행 잘 다녀왔나? 춘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어머니, 집을 왜 파셨어요? 왜?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그러시려면 미리 말씀을. 말씀? 준호야, 너희들이 언제 내 의견을 물어봤나? 춘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투자하자고 할 때도, 민재 교육 방침 정할 때도, 음식하지 말라고 할 때도 언제 내 의견을 물어봤나?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서영이 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어머님, 농담 그만하시고 돌아오세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춘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영아, 너는 나를 무식하다고 했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했고. 어머님, 그건 맞아. 나는 무식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똑똑한 너희들은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와 서영은 텅 빈 집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어디 갔어요? 라고 계속 물었다. 서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춘희는 받지 않았다. 몇 시간을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준호와 서영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서영은 계속 춘희를 원망했다. 이게 뭐야? 자기 집 팔고 우리 보고 알아서 살라고? 이런 게 정상이야? 하지만 준호는 점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영아, 우리가 너무했나 봐. 뭐가 너무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무시했잖아. 무식하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서영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개월 후, 춘희는 시내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집을 판 돈과 기존 저축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했다. 순자의 추천으로 노인대학에 등록했다. 67세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춘희는 열정적으로 임했다. 춘희 씨, 오늘 한글 받아쓰기 만점이네요. 선생님이 칭찬하자 춘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글씨도 이렇게 삐뚤빼뚤한데. 글씨는 연습하면 돼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죠. 노인대학에서 춘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지만 각자 다양한 꿈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춘희야, 다음 달에 영어 회화반 개설된다던데 같이 해볼까? 새로 사귄 친구 정미자가 제안했다. 영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아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못할 게 뭐 있어? 춘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한편 준호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급하게 구한 전셋집은 춘희 집보다 훨씬 좁고 불편했다. 서영은 매일 춘희를 원망했지만 준호는 점점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민재가 계속 물었다.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생활을 하고 계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주판도 배우고 싶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얼마나 민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다. 춘희가 사는 원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어머니, 준호예요. 문이 열렸다. 춘희는 예상보다 밝은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깔끔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지. 차 한잔 할래? 작은 원룸이지만 춘희는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줬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놀랐다. 어머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춘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 공부요? 노인대학에서 한글이랑 영어 배우고 있어. 67세에 처음 해보는 공부야. 춘희는 책상 위에 공책을 보여줬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한글과 영어 단어들이 빽빽했다. 준호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정말 죄송해요. 춘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호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나도 67세에 새로운 걸 배우고 있잖아.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춘희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67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잖아.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재라도 가끔 할머니 보러 와도 될까요? 춘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영어 배우면 민재한테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럼 무식한 할머니도 이제 영어 한다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6개월 후 춘희는 노인대학 한글반 1등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춘희는 상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67세에 받은 첫 번째 상장이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졸업식에 참석한 민재가 달려와 춘희를 안았다. 민재야, 할머니도 이제 공부를 잘한단다. 할머니 최고예요. 이제 저한테 영어 가르쳐 주세요. 춘희는 손자를 꼭 안으며 행복해했다. 그날 저녁 춘희는 새 친구들과 함께 졸업 파티를 했다. 모두들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다. 춘희야, 다음에는 뭘 배울 거야? 컴퓨터 배워보려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컴퓨터를 해야 한다더라. 와, 대단해. 나도 같이 할래. 춘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67세에 시작했으니까 77세까지는 열심히 배워야겠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날 밤 춘희는 일기를 썼다. 이제는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었다. 오늘 졸업했다. 67세에 받은 첫 상장이다.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춘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분,
춘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춘희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교육을 핑계로, 환경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학위보다도 소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춘희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